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폭우가 통유리를 때리며 날카로운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거실 중앙에 놓인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과 그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차가운 섬광을 받아 번들거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곧 벌어질 잔혹한 도살극을 예고하는 듯했다. 대성건설의 대표이사 박민주는 크리스털 잔에 담긴 호박색 위스키를 천천히 흔들며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내 이수연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입에는 승자의 여유가 묻어나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오늘 밤이 지나면 자신을 올가매던 결혼 생활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아내의 가문이 소유했던 막대한 자산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는데 그녀의 무릎 위에는 얌전하게 모은 두 손이 놓여 있었다. 박민주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는데 그는 그녀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순종적인 여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결정에 토를 단 적이 없었고 집안일과 내죄만 전념하며 그림자처럼 살아왔기에 민주는 이번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그녀가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럽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어 그녀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수연아,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이건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채권단이 자네 명의의 재산까지 압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일단 서류상으로라도 이혼을 해서 자네 몫을 챙겨두지 않으면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박민주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데 사실 회사는 위기는커녕 창사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은 수연이 가진 신탁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치밀한 연극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가 경제뉴스나 주식시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가정주부라는 점을 악용하여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가짜 재무제표까지 만들어 그녀를 속여왔던 것이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해서 마치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처럼 보였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시선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지만 그것을 곧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치부해버렸다. 수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고 그 동작은 너무나 우아하고 침착해서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의 태도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는 합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는데 그곳에는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 분할에 대한 일체 청구권을 포기하며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과 주식을 모두 남편에게 양도한다는 독소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당신 말대로 회사가 어렵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이것뿐이겠네요. 하지만 민준 씨,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과 신뢰를 이런 식으로 종결짓는 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인지 묻고 싶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고 그 질문은 민준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지만 그는 이미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다. 민준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그녀의 질문을 가볍게 무시했고 오히려 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이어갔다. 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수연아, 하지만 자네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합치면 되잖아. 나를 믿고 여기 서명해줘. 박민준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연녀인 최민아와 함께 떠날 유럽 여행 계획과 수연의 자금으로 인수할 경쟁사의 리스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연이 서명하는 순간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고
마치 맹수가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에 긴장감과 희열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수연은 잠시 펜끝을 허공에 멈춘 채 창밖의 비바람을 응시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서류의 마지막 장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한 필체로 적어 내려갔다. 사각거리는 펜촉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고 그 소리는 민준에게 있어 승전보를 알리는 나팔 소리보다 더 달콤하게 들려왔다. 마침내 수연이 펜을 내려놓자 민준은 낚아채듯 서류를 가져와 서명란을 확인했고 완벽하게 기재된 이름을 보는 순간 참아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안타까운 척하던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대신 차갑고 경멸 어린 조소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소파 등받이에 거만하게 기대앉으며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수연을 향해 비수 같은 말을 내뱉었다. 잘 생각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둘 게 있는데 상황이 좋아져도 우리가 다시 합치는 일은 없을 거야. 사실 나 만나는 여자가 있어. 자네도 알지 모르겠지만 최미나 변호사라고. 이번 일을 처리해준 사람이야. 민준의 잔인한 고백에도 수연은 놀라는 기색이 없었고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는데 이는 민준의 자존심을 묘하게 긁어놓았다. 그는 그녀가 울며불며 매달리거나 분노하여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무반응은 그를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고 더 큰 상처를 주기 위해 독서를 퍼부었다. 자네는 너무 재미가 없어.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 아무런 야망도 없고 그저 집안에서 화초나 가꾸는 여자가 내 옆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나 이제야 속이 시원하군. 짐은 이미 사람 시켜서 별채로 옮겨놨으니 오늘은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이 집에서 나가주게. 민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창가로 다가가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만끽했다. 그는 수연이 가져온 막대한 결혼 지참금과 이번에 넘겨받은 주식을 합치면 대성건설을 국내 10대 그룹 반열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뒤에서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것은 패배자에 대한 마지막 자비이자 철저한 무시였다. 하지만 그는 수연이 떠나기 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문을 나서기 직전 지은 표정이 어떤 의미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수연은 천천히 거실을 걸어 나오며 자신이 5년간 공들여 꾸며놓은 집안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지만 그 시선에는 미련이나 슬픔 대신 차가운 결단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현관 앞 콘솔 위에 자신의 결혼 반지를 빼서 올려놓았는데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반지는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족쇄에 불과했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될 충격적인 사실들을 떠올리며 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복수심이 아닌 오만방자한 죄인을 단죄하려는 심판자의 미소였다. 사실 그녀는 민준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진짜 정체는 월계서 침묵의 사신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이자 현재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실질적인 오너였다. 민준이 꾸민 얄팍한 계략과 횡령의 증거들은 이미 수연의 손안에 모두 들어와 있었고 그녀가 오늘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패배가 아니라 그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한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수연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춥기는커녕 오히려 뜨거운 해방감을 느꼈다. 밖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가 우산을 받쳐들며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표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수연은 비서의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라탔고 닫힌 차창 너머로 펜트하우스의 불빛을 마지막으로 올려다보았다.
저 위에서 민주는 지금쯤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것이 뻔했고,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면 벌어질 대참사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 터였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수연은 뒷좌석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고 화면에 띄워진 대선건설의 지분 구조도를 바라보았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매각 대상 리스트에는 박민준의 이름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녀는 가차없이 삭제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펜트하우스에 남겨진 민주는 최민아와의 통화를 마치고 다시 위스키 잔을 채우며 소파에 앉았는데,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 옆에 수연이 두고 간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고 조명에 비춰보며 낄낄거렸고,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이걸 두고 가다니 팔아서 위자료로라도 쓰라는 건가? 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반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다 멈칫했는데, 반지의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이 평소 자신이 알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자세히 들여다본 반지 안쪽에는 JS 리라는 낯선 이니셜과 함께 라틴어로 Veritas vos liberabit,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문구가 아주 작게 각인되어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술기운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반지를 테이블 구석으로 던져버린 채 다시 승리의 기분에 취해 흥얼거렸다. 그는 내일 아침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확보를 공식화하고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을 발표할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서명받은 이혼 합의서가 사실은 수연이 미리 심어둔 함정이었으며, 그가 안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모든 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폭우는 더욱 거세져 펜트하우스의 창문을 위협적으로 두드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마치 다가오는 파멸의 발자국 소리처럼 서울의 밤하늘을 울렸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기자회견 준비를 지시했고,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김 실장, 내일 아침 9시에 기자들 다 불러. 대성건설의 새로운 시대를 선포할 거니까. 그리고 법무팀장한테 연락해서 이혼 서류 즉시 접수하라고 해. 1분 1초도 지체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를 끊은 그는 소파에 길게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수연, 넌 내 인생의 오점이었어. 이제야 완벽해지는군.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그 오만함이 바로 수연이 그를 심판하기 위해 준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검은 세단 안에서 수연은 비서가 건네준 파일을 열어보았는데, 그 파일의 제목은 프로젝트 네메시스였고, 첫 페이지에는 박민준의 사진과 함께 그가 저지른 10수년간의 불법 비자금 조성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수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넘기며 나직하게 읊조렸다. 민준 씨, 당신이 사랑했던 돈과 권력이 어떻게 당신을 배신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요. 당신의 그 잘난 계획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 차는 빗길을 뚫고 강남의 화려한 넌사인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지만, 그 뒷모습은 도시의 어떤 불빛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남기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거리는 무자비할 정도로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마저 빗줄기에 갇혀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박민주는 현관문 밖으로 이수연의 여행 가방 하나를 거칠게 내던지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잔인함을 과시했는데, 가방은 빗물 웅덩이에 처박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는 현관의 비스듬히 기대선 채 비에 젖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승리의 쾌감을 즐기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별차에 생각해보니 그것도 과분해. 자네가 가져온 혼수는 다 낡아빠진 것들이니 그냥 몸만 나가는 게 맞겠어. 내일부터 미나가 들어올 거니까 눈에 띄지 않게 멀리 사라져 주는 게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하게.
민주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문을 쾅 닫아버렸고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혹은 반대로 감옥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밤 공기를 갈랐다. 이수연은 닫힌 문을 잠시 응시하다가 발치에 놓인 가방을 집어들지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려 정원을 걸어 내려갔는데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얇은 블라우스를 적시고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대성건설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5년간 살아왔던 이 거대한 저택은 그녀에게 화려한 새장이었을 뿐이었고 이제 그녀는 그 새장을 스스로 부수고 나온 것이었다. 정원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5년간 민준이 보여주었던 가식적인 미소와 오늘의 추악한 본색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과거의 자신을 씻어내기 위한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저택의 높은 담벼락을 지나 큰 길가로 나오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길모퉁이에 정차되어 있던 롤스로이스 팬텀의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어둠을 갈랐고 빗속을 뚫고 미끄러지듯 다가와 수연의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재빠르게 내려와 거대한 우산을 펼쳐 수연의 머리 위를 덮어주었는데 그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절도 있고 정중했다. 오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날씨가 궂은데 기다리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배어 있었고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다. 수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방금 전까지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뒷좌석 문이 열리자 수연은 익숙하게 차 안으로 몸을 실었고 최고급 가죽 시트에 안락함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차 안은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고요했고 은은한 조명과 함께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비서실장 김전무가 뒤를 돌아보며 따뜻한 타월과 새 옷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옷부터 갈아입으시죠. 그리고 지시하신 대로 대성건설에 대한 자금 압박 스케줄은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전무의 보고를 듣는 수연의 표정은 건조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타월로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짧게 대답했다. 오늘 밤은 그냥 두세요. 민준 씨가 승리의 기분을 만끽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겠어요. 내일 아침 장이 열리면 그때 시작하죠. 롤스로이스는 빗길을 뚫고 서울 도심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고 수연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정체를 숨기고 박민준과 결혼했던 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이기도 했지만 인간 박민준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세계적인 투자, 회사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오너였지만 사랑 앞에서는 평범한 여자이고 싶었고 그래서 자신의 배경을 모두 숨긴 채 그에게 다가갔었다. 하지만 박민준은 그녀의 순수한 사랑을 무능력으로 치부했고 그녀의 침묵을 어리석음으로 오해했으며 결국 돈과 욕망을 위해 그녀를 배신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감정은 사랑이나 증오가 아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차가운 이성뿐이었다. 한편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박민준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최미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와 함께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최미나가 들어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격정적인 키스를 나누었다. 자기야, 정말 그 여자가 나간 거야. 위자료도 한 푼 안 받고. 미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물었고 민주는 거만하게 웃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렇다니까 멍청한 여자지.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듯 사인하더라고. 이제 이 집도 회사도
그 여자가 숨겨둔 신탁 자금도 다 우리 거야. 민주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제의했고 미나는 환호성을 지르며 잔을 부딪혔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대성건설의 미래와 자신들이 누릴 부귀영화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미나는 거실의 인테리어가 촌스럽다며 당장 내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했고, 민주는 그녀의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줄 기세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로라 인베스트먼트 쪽이랑 접촉은 잘 되고 있어. 그쪽 자금만 들어오면 우리 회사는 날개를 다는 거잖아. 미나의 질문에 민주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걱정 마. 내일 미팅이 잡혀 있어. 아시아 지사장이라는 사람이 꽤 까다롭다던데. 내 언변이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 게다가 우리 회사의 잠재력을 보면 투자하지 않을 수 없을걸. 그는 자신이 만나러 가는 투자회사의 오너가 방금 자신이 쫓아낸 아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롤스로이스 안에서 수연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태블릿 PC를 켜 업무 모드로 복귀했는데, 화면에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현황과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그녀는 대성건설 관련 파일을 열어 재무 상태를 훑어보았는데, 예상대로 회사의 부채 비율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 있었고 민준이 분식 회계로 이를 감추고 있다는 증거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김전무, 대성건설의 주채권 은행이 어디죠? 수연의 질문에 김전무는 즉각 대답했다. 한성은행입니다. 박민준 대표가 은행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대출 만기를 불법적으로 연장해주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터치했다. 내일 아침 첫 번째 안건은 한성은행장에 대한 감사 청구와 채권 회수 통보로 하세요. 차는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오로라 타워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곳에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대기하고 있었다. 수연이 차에서 내리자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익숙하게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최상층인 50층에 위치한 그녀의 집무실은 서울 시내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집무실에 들어선 그녀는 통유리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는데, 비에 젖은 도시는 마치 거대한 보석함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끝으로 쓸어보았는데 거기에는 체어맨 J.S. 리라는 이름이 금장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 시각 박민준과 최민아는 침실로 자리를 옮겨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복은 모래성처럼 위태로웠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민준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지며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떴지만 그는 확인하지 않았고 그것은 내일 아침 닥쳐올 재앙의 전조였다. 민준은 꿈속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 세상을 호령하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곧 악몽으로 변할 운명이었다. 밖에서는 천둥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쳤고 번개가 펜트하우스의 창문을 하얗게 비추었는데 그 빛은 마치 수연이 보내는 경고장처럼 날카로웠다. 수연은 집무실의 조명을 낮추고 와인 한 잔을 따랐는데 그녀가 선택한 와인은 복수라는 꽃말을 가진 검붉은 장미 빛깔의 빈티지 와인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와인 잔을 흔들며 혼잣말을 했다. 민준 씨,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게 끌어내려줄게. 당신이 무시했던 아내가, 당신이 짓밟았던 진심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서 연약한 아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사냥꾼이었고 박민준은 덫에 걸린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짐승에 불과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수연은 김 전무를 호출하여 내일 아침 진행될 작전 회의를 준비시켰고 전 세계 지사들의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대성건설이라는 작은 배를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박민준과 최민아의 불륜 증거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차가운 표정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이 펜은 나중에 그들을 완전히 끝장낼 때 사용할 비장의 카드였다. 아침 6시가 되자 수연은 샤워를 마치고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었는데 그녀가 선택한 옷은 짙은 네이비색 수트였고 이는 그녀의 냉철함과 권위를 상징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고 화장은 평소보다 진하고 강렬하게 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르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칼을 가는 무사처럼 진지했고 거울 속의 그녀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제 시작해볼까? 그녀는 짧게 중얼거리며 집무실 문을 나섰고 비서실 직원들은 이미 출근하여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같은 시각 박민주는 숙취로 인해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잠에서 깨어났고 옆에서 자고 있는 최민아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샤워를 하고 나오며 콧노래를 불렀고 오늘 있을 투자 미팅과 기자회견을 생각하며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는 옷장에서 가장 비싼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꺼내 입으며 거울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했다. 오늘이야말로 대성건설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박민준, 넌 역시 난 놈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지만 그의 휴대전화에는 이미 은행과 거래처로부터 온 수십 통의 독촉 문자가 쌓여 있었다. 수연이 탄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임원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는 그들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로비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고 그녀가 풍기는 압도적인 아우라에 눌려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 그녀는 회의실로 향하며 김 전무에게 짧게 지시했다. 박민준 대표와의 미팅 시간은 오후 2시로 잡으세요. 그리고 그 전까지 대성건설의 모든 자금주를 동결시키고 언론에 그들의 부실 경영에 대한 소스를 흘리세요. 그가 제 발로 기어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 전무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작전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민준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는데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임원들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왜들 이래? 민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자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한성은행에서 갑자기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재 납품 업체들이 대금 결제가 안 되면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은행장이랑 내가 어제도 통화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은행장 연결해.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통화 중이라는 신호음만 들릴 뿐 은행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주는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며 사무실을 서성거렸고 그때 최민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인터넷 봤어. 오빠 회사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이 도배가 되고 있어. 분식회계 의혹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민주는 급하게 컴퓨터를 켜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고 메인 화면에는 대성건설, 총체적 부실, CEO의 모럴 해저드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걸려 있었다. 그는 머리털이 쭈뼛서는 공포를 느꼈고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조작이라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그 배후에 자신의 전처 이수연이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분노만 키우고 있었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함과 동시에 대성건설의 상황판은 붉은색 하락 화살표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거래량은 평소의 수십 배로 폭증하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 전략기획실의 대형 모니터 앞에 선 박민주는
핏발선 눈으로 믿을 수 없는 수치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주가는 분단위로 곤두박질치며 그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사내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대며 각 부서의 비명 같은 보고를 쏟아내고 있었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멍한 상태였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자신의 회사가 하루아침에 날개 없는 추락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며 그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내밀어준 보고서에는 정체불명의 외국계 펀드가 대성건설의 유동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는 명백한 주가 조작 공격이었다. 민주는 보고서를 구겨 바닥에 내던지며 고함을 질렀는데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갈라지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감히 대성건설을 건드려 당장 주가 방어팀 가동하고 자사주 매입 시작해 현금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끌어모으란 말이야.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발악했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대성건설의 방어선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오로라 타워의 최상층 집무실에서는 이수연이 여러 대의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트레이더들은 대성건설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손가락 하나하나가 민준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었다. 수연은 모니터 속에서 곤두박질치는 그래프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잔인하다기보다는 기계적이고 냉철한 심판관의 표정이었다. 아직 멀었어. 겨우 주가 좀 떨어진 걸로 엄살 피우면 안 되지. 민준 씨, 당신이 쌓아 올린 그 허상들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대성건설 본사 로비에는 아침부터 몰려든 기자들과 소액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들은 박민준의 해명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었다. 보안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서고 있었지만 성난 군중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로비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민준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는데 그는 자신을 추앙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폭도로 변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모든 사태가 경쟁사의 음모라고 확신하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는데 그의 오만함은 위기 상황에서도 눈을 가리는 안대가 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도 비보가 날아들었는데 주요 자재 공급 업체들이 일제히 납품을 중단하고 미수금 결제를 요구하며 트럭을 돌려쓴 것이었다. 시멘트와 철근 공급이 끊기자 타워 크레인은 멈춰 섰고 현장 근로자들은 작업을 거부하며 농성에 들어갈 태세를 보였다. 이는 수연이 대성건설의 하청업체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제의하며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 결과였지만 민주는 그 내막을 전혀 알지 못했다. 현장 소장들의 다급한 전화를 받던 민주는 결국 수화기를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고 그의 임에는 굵은 핏줄이 솟아올랐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최민아가 민준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는데 그녀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백화점에 갔더니 내 카드가 정지됐다고 하잖아.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 회사 자금이 동결됐다니 그게 말이 돼. 그녀는 회사의 존폐 위기보다 자신의 명품 쇼핑이 막힌 것에 대해 더 분개하며 민준을 닥달했다. 민준은 머리를 감싸쥐며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다. 지금 그게 문제야.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오후에 투자 미팅만 잘 되면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미나는 민준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주저앉아 팔짱을 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정재계 인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황급히 끊어버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 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 현실 앞에서 민주는 뼈저린 고립감을 맛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인맥이 사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돈과 배경을 보고 모여든 파리떼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증오심만 키워갔고 그 적이 바로 자신이 버린 아내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대성건설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의 30%가 증발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대성건설에 대한 특별 감리를 예고했고 검찰에서도 내세에 착수했다는 소문이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민주는 사면 촉에 몰린 쥐꼴이 되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은 오후 2시에 예정된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와의 투자 미팅뿐이었다. 그는 오로라가 제시할 조건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수연이 노리던 바였다. 민주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거울 속의 그는 불과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박민준, 정신 차려. 넌 여기서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오로라 자금만 들어오면 이따위 위기쯤은 금방 극복할 수 있어. 그리고 나를 공격한 놈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짓밟아 줄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지만 거울 속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비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섰는데 마치 처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의 모습과 흡사했다. 수연은 오로라 타워의 대회의실에서 민준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는데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회의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블라인드를 내려 외부의 빛을 차단했다. 그녀는 민준이 들어올 때까지 의자를 뒤로 돌려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계획이었고 이는 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대성건설 인수 합병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그 내용은 민준에게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굴욕적인 조건들로 채워져 있었다. 김전무, 그가 도착하면 바로 들여보내세요. 그리고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절대 불을 켜지 마시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그녀는 이제 사냥감을 낚아챌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탄 차가 오로라 타워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를 에워쌌는데 기자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질문을 쏟아냈다. 대표님, 부도설이 사실입니까? 분식 회계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투자 유치 실패 시 사임하실 계획입니까? 민주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묵묵부답으로 로비를 통과했지만 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느껴지는 중력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50층까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그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내 직원이 그를 대회의실로 안내했는데 복도를 걷는 동안 민주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압도되었다. 오로라 타워의 내부는 차갑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업무에 열중하고 있어 대성건설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다. 대회의실 문 앞에 선 민주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넥타이를 고쳐 맸다. 좋아, 들어가자. 여기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회의실 내부는 생각보다 어두워 당황했고 맞은편 상석에 앉아있는 누군가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박민준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변조된 듯 낮고 울림이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지만 기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민주는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반갑습니다.
대성건설의 박민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의자에 앉아있는 인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준은 식은땀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오로라의 회장이 자신을 구원해줄 천사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끌고 갈 사신인지 가늠하려 애썼다. 한편 펜트하우스에 남겨진 최민아는 카드 정지가 풀리지 않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짐을 싸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망하면 자신도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고 배가 침몰하기 전에 탈출하려는 쥐처럼 기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금고를 열어 현금과 보석들을 챙기며 중얼거렸다. 미안하지만 오빠, 나까지 같이 죽을 순 없잖아. 사랑은 돈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야. 그녀는 수연이 쫓겨났던 그 현관문을 통해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민준에게는 이별 통보 문자 한 통만을 남겨두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민준은 어둠 속의 상대가 내뿜는 카리스마에 눌려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했다. 수연은 돌아앉은 의자에서 민준의 불안한 숨소리를 들으며 과거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돌아서서 그의 놀란 표정을 보고 싶었지만 더 극적인 파멸을 위해 참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를 돌리기 시작했고 민준의 심장은 쿵쿵거리며 터질 듯이 요동쳤다. 박 대표님, 우리 회사가 대성건설에 투자해야 할 이유를 단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민준의 폐부를 찔러 들어왔다. 민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준비해온 멘트를 더듬거리며 읊기 시작했다. 저희 대성건설은 비록 지금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탄탄한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확실한 수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는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조아리며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어둠 속의 인물은 차가운 웃음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탄탄한 기술력 분식 회계로 부풀려진 장부와 하청 업체를 쥐어짜서 만든 이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준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었고 상대방이 자신의 치부를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 순간 수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눌러 회의실의 조명을 환하게 켰고 동시에 전동 블라인드가 올라가며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빛에 민준은 눈을 찌푸리며 손으로 앞을 가렸고 시야가 확보되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거기에는 자신이 어제 밤 비오는 거리로 내쫓았던 촌스럽고 무능하다고 비웃었던 전처 이수연이 최고급 정장을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고 턱이 빠질 듯 떨리기 시작했다. 수연아, 네가 왜 여기에... 그의 뇌는 이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지해버렸다. 박민준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시각 정보를 뇌가 거부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다.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분명 어젯밤 비를 맞으며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전처 이수연이었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최고급 수트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위압감은 그가 알던 수연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테이블을 짚어 버텼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며 허수음 같은 신음을 흘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이야, 수연이. 네가 왜 거기에 앉아있어. 몰래 카메라라도 찍는 거야. 당장 설명해. 민준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힘없이 흩어질 뿐이었다. 이수연은 민준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마치 소란 피우는 취객을 바라보는 듯한 건조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는 절제된 우아함과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는데
이는 민준이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박민준 대표님, 이곳은 신성한 비즈니스의 장입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호칭은 삼가주시죠. 저는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그 안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아 민준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민준은 의장이라는 단어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고 자신이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현기증을 느꼈다. 이장, 네가 말도 안 돼. 너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던 여자였잖아. 내 돈이나 탐내던. 민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는데 수연의 뒤에 서 있던 김 전무가 싸늘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서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기 때문이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민준의 양옆을 막아서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 민준은 꼬리를 내린 개처럼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민준의 앞으로 밀어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탐내던 그 처가덕이라는 게 사실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다면 이해가 빠르려나. 당신이 횡령하려고 했던 신탁자금은 내 자산의 0.1%도 안 되는 푼돈이었어. 민준 씨, 민준은 태블릿 화면에 띄워진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의 지배 구조와 이수연의 보유 자산 규모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숫자는 대성건설의 자산 규모를 수십 배나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거대한 황금산을 깔고 앉아있으면서도 겨우 돌멩이 몇 개를 줍기 위해 발버둥 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을 수 없는 자괴감과 후회에 휩싸였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머릿속에는 비열한 생존 본능이 되살아났는데 수연이 오로라의 주인이라면 대성건설을 살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었다. 그는 급격하게 태도를 바꾸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수연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수연아, 아니, 회장님.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하지만 우리 5년 동안 부부였잖아. 한 번만 봐줘. 네가 도와주면 대성건설은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응. 민준의 뻔뻔함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고 그는 조금 전까지 멸시하던 전처에게 구걸하는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했다. 수연은 그런 민준을 바라보며 속으로 깊은 환멸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파놓은 함정으로 제발로 걸어 들어오도록 유도했다. 그래요. 비즈니스에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죠. 대성건설을 인수해서 살려낼 용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수연이 제시한 조건은 겉보기에는 파격적인 구제금융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독이 든 성배와 다름없는 치명적인 덫이었다. 그녀는 대성건설의 모든 주식을 오로라 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고 경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하면 즉시 긴급 자금을 투입하여 부도를 막아주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준에게는 회사 매각 대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벼랑 끝에 몰린 민준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민준은 매각 대금의 액수를 확인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 돈이면 회사를 잃더라도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다. 단, 한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남았어요. 회사를 깨끗한 상태로 인수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실 경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문서에 서명하세요. 수연이 내민 문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 합의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민준이 그동안 저지른 분식 회계와 횡령 사실을 모두 자신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인정하는 자술서나 마찬가지였다. 민준은 잠시 주저하며 서류를 훑어보았지만 수연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성건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 당신의 내연녀 최민아 씨가 출국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혼자 남아서 감옥에 갈 건가요? 아니면 돈을 챙겨서 새 인생을 시작할 건가요? 최민아의 도주 소식은 민준의 마지막 이성마저 마비시켜버렸고 그는 배신감에 치을 떨며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연이 내민 펜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와 주식 양도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마치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서명을 마치자마자 서류를 밀어내며 다급하게 물었다. 이제 된 거지. 입금은 언제 되는 거야? 난 이제 이 지긋지긋한 회사랑 상관없는 거야. 그렇지. 그는 자신이 살았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었지만 수연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조소가 일렁이고 있었다. 수연은 서명된 서류를 천천히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김 전무에게 서류를 건넸다. 거래가 성사되었네요. 약속한 매각 대금은 당신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하지만 민준 씨, 돈이라는 건 들어오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걸 명심했어야죠.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었지만 민준은 이미 돈 생각에 정신이 팔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틀거리는 다리를 추슬렀고 이제 돈을 챙겨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며 회의실을 빠져나갈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연이 준비한 진짜 지옥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때 회의실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속보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민준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속보입니다. 검찰이 대성건설의 대규모 분식 회계 및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조금 전 확보된 내부 고발 문건에 따르면 박민준 대표가 이 모든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은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고 뉴스 화면에는 방금 자신이 서명했던 그 특별 합의서의 내용과 유사한 자백 내용들이 증거 자료로 인용되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수연을 돌아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설마. 수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는데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민준의 심장은 쪼그라드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민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를 내려다보며 예전에 상냥했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심판자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말했잖아. 민준 씨, 회사를 깨끗하게 인수받겠다고. 당신의 그 더러운 죄들은 회사가 아니라 당신이 안고 가야지. 당신 계좌로 들어간 매각 대금은 검찰에 의해 범죄 수익으로 즉시 동결될 거야. 당신은 이제 빈털터리에 범죄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패배자가 된 거야. 민준은 그제야 자신이 서명한 문서가 단순한 매각 계약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백서이자 파멸의 보증수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수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무릎 꿇렸다. 차가운 회의실 바닥에 처박힌 민준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지만 수연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끌고 나가세요. 검찰 수사관들이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가로 걸어갔고 민준은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절규했다. 이수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린 부부였잖아. 악마 같은 년,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로 멀어지며 사라지자 회의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수연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긴 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은 복수의 완성이 주는 허탈함과 동시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민준이 법의 심판대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꼴을 지켜봐야만 이 긴 싸움이 진정으로 끝난다는 것을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민준이 서명한 자백서, 원본을 검찰 특수부에 직접 전달하세요. 그리고 언론 대응팀을 가동해서 이번 인수가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오로라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시고요. 대성건설은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태어날 겁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고, 이제 그녀는 과거에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라 냉혹하고 유능한 제국 디구어의 여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오로라 타워 1층 로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박민준의 눈을 멀게 할 기세로 쏟아지고 있었다. 검찰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회전문 밖으로 끌려 나오는 민준의 모습은 불과 몇 시간 전 거만하게 이곳을 들어서던 때와는 천양지차였다. 그의 최고급 이탈리아제 양복은 구겨지고 단추가 뜯겨 나갔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땀에 젖어 있었는데 이는 마치 폐잔병의 몰골과도 같았다. 기자들은 늑대떼처럼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퍼부었고 그 질문들은 하나같이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박민준 대표, 전처의 재산을 노리고 고의 부도를 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오로라 인베스트먼트 의장이 전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분식 회계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는데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민준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가다시피 했는데 그의 귀에는 기자들의 질문 소리가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불타버린 잿더미 같았고 현실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호송차의 차가운 철창문이 열리고 수사관이 그의 머리를 거칠게 눌러 차 안으로 밀어 넣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처한 지옥 같은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차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오로라 타워의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는데 50층의 통유리 창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이수연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신과 같은 위치에서 자신이라는 벌레가 짓밟히는 꼴을 감상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는 또 다른 파멸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박민준의 내연녀 최민아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파멸을 예감하자마자 금괴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가장 빠른 비행기로 프랑스로 도주할 계획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에 쥔 여권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무사히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 나까지 잡힐 수는 없어. 난 그냥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자신을 합리화하려 애썼지만 공항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선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넸고 심사관이 여권을 스캔하는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모니터를 확인하던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하자 미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최민아 씨. 심사관의 건조한 목소리에 미나는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공항 경찰들이 그녀의 양팔을 낚아챘다. 최민아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고 주변 여행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잘못 없어. 다 박민준이 시킨 거야. 난 피해자라고. 미나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녀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현금 뭉치와 보석들이 바닥을 굴러다녔고 그 모습은 그녀의 탐욕과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 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실시간 검색어에는 박민준에 이어 최미나 체포가 상위권에 오르며 두 사람의 불륜과 범죄 행각은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미나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민준을 저주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같은 시각 대성건설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다 못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소집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박민준의 최측근으로 그의 비리를 돕거나 묵인하며 사리사욕을 채워온 자들이었기에 자신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수연이 김전무와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들어서자 임원들은 일제히 기립했지만 아무도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수연은 상석에 앉아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내조의 여왕이 아닌 대성건설의 새로운 주인이자 그들을 단죄할 심판관이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들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회사가 망하기라도 한 것처럼. 수연의 냉소적인 농담에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수연은 테이블 위에 두툼한 파일철을 던지듯 내려놓았는데 그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이 파일 안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지난 5년간 박민준과 공모하여 회사 돈을 빼돌리고 하청업체를 괴롭힌 증거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전무, 작년 리조트 공사 자재 납품 비리, 본인이 직접 지시하셨더군요. 이영호 상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세탁, 솜씨가 아주 훌륭하시던데요. 수연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목을 열거할 때마다 지목된 임원들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은 수연이 그저 이름뿐인 인수자인 줄 알았으나 그녀는 이미 대성건설의 내부 사정을 그들보다 더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다. 이 사장님, 아니 회장님, 저희는 그저 박 대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위에서 시키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선처해 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비굴한 변명에 수연은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노려보았다. 충성 범죄자들의 충성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의 그 썩어빠진 충성심이 이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수연은 김전무에게 눈짓을 했고 김전무는 미리 준비해온 해고 통지서와 고소장을 임원들에게 배포했다. 여기 계신 임원 전원은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또한 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해 전액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것이며 이미 검찰의 고발 조치도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밖에는 여러분을 모셔갈 수사관들이 대기 중이니 조용히 따라가시죠. 수연의 선고가 내려지자 회의실은 통곡과 비명으로 가득 찼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자,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자, 욕설을 퍼붓는 자 등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보안 요원들을 시켜 그들을 짐짝처럼 끌어내게 했다. 회의실이 정리되고 고요가 찾아오자 수연은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걷어 올렸고 맑게 갠 서울에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화창한 날씨였지만 대성건설과 박민준의 운명에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박민준의 명패를 집어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혼잣말을 했다. 청소가 끝났으니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해야겠어. 더 이상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는 진짜 튼튼한 집을 지어야지. 그녀는 곧바로 비서실에 연락해 비상경영위원회 소집을 지시했고
직원들에게는 고용 승계와 밀린 급여 지급을 약속하는 전체 메일을 발송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 갇힌 박민주는 철제 책상에 엎드려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적막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수십 번을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담당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통보뿐이었다. 최민아가 소개해 주었던 로펌조차 이미 손을 떼고 도망가 버린 것이었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인상의 검사가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는데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다. 그 서류의 맨 위에는 민준이 오로라 타워 회의실에서 자신의 손으로 서명했던 그 특별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박민준 씨,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거 맞으시죠? 여기 적힌 내용을 보면 뭐 더 수사할 것도 없겠더군요. 횡령, 배임, 사기, 주가 조작, 혐의를 아주 꼼꼼하게도 자백하셨습니다. 검사의 비꼬는 말투에 민주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그건 함정이었어요, 이수연. 그 여자가 나를 속인 거라고요. 투자를 해준다고 해서 억지로 쓴 겁니다. 무효라고요. 그는 침을 튀기며 항변했지만 검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녹음기를 켰다. 투자계약서와 자백서는 엄연히 별개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서명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억지 부리지 마시고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검사는 민준이 빼돌린 비자금 계좌 내역과 최민에게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도를 증거로 제시했고 민준은 반박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고 완벽하게 짜여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민준은 그제야 이수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복수극을 준비해 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복수한 것이 아니라 법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를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길을 택한 것이었다. 민주는 책상에 머리를 들이박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미쳤지. 감히 누굴 건드린 거야. 그 시각 수연은 대성건설의 대강당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단상에 선 그녀는 박민준이 보여주었던 오만함과는 거리가 먼 진정성 있고 단호한 태도로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잘못된 리더를 만난 불운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대성건설의 모든 부조리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다시 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고용은 보장될 것이며 회사가 정상화되는 대로 성과급도 지급될 것입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수연의 확신에 찬 눈빛과 구체적인 비전 제시에 점차 마음을 열었고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연설을 마치고 나온 수연에게 김 전무가 다가와 귓속말을 전했다. 박민준이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에 회장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은 법정에서 판사가 대신해 줄 테니까요. 그에게 전하세요. 남은 인생은 감옥이라는 좁은 방에서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묵상하며 보내라고. 수연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고 차는 구치소가 아닌 그녀의 다음 목적지인 아동복지재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박민준에게서 환수한 범죄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그녀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갚기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임을 보여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수연의 눈에는 훨씬 더 밝고 희망차게 보였다.
이제 그녀의 앞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민준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독방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벽을 긁으며 수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거친 고함 소리뿐이었다. 조용히 해 108번, 쥐새끼처럼 굴지 말고 잠이나 자. 민주는 자신의 번호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CEO 박민주는 사라지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108번이라는 죄수 번호 하나뿐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지만 그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돈과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빛이 박민준의 수척해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서울 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된 지 한 달.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대표가 아닌 번호표를 단 미결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동아줄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면회온 국선 변호사에게 쪽지 한 장을 몰래 건네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걸 조철승 의원에게 전해. 내가 입을 열면 그 사람도 끝장이라고. 나를 여기서 꺼내주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비자금 장부 사본을 언론에 뿌리겠다고 협박해. 조철승 의원은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거물 정치인이자 민준이 수년간 뇌물을 바쳐온 든든한 뒷배였다. 민준은 그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판사에게 압력을 넣어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자신을 풀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같은 시각 오로라 타워의 회장실에서는 이수연이 창밖을 내다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박민준이 변호사에게 건넨 쪽지의 사본이 이미 놓여 있었다. 수연은 구치소 내부에도 이미 자신의 사람을 심어두어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예상대로 움직이네요. 조 의원에게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검찰 특수부장이었고 그는 수연의 제보로 대형 정치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수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시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민준 씨가 법정에 서는 날 아침에 터뜨리세요. 그가 믿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을 선물해주고 싶거든요. 그녀는 민준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썩은 권력의 카르텔 일원임을 세상에 알리고 그 뿌리까지 뽑아낼 생각이었다. 드디어 박민준의 1심 공판이 열리는 날. 서울중앙지법 앞은 취재진과 시위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법정 안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민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방청석을 둘러보았는데 어딘가에 조 의원이 보낸 사람이 와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재판장이 들어오면 조 의원의 입김이 작용하여 재판 분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경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준은 불안한 마음에 귀를 기울였고 곧 들려오는 내용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속보야, 조철승 의원 긴급 체포됐대. 대성건설한테 뇌물 받은 거랑 공천 비리까지 다 터졌어. 민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피고인석 책상을 짚은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쥐고 있던 마지막 패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이수연이 증인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은 좌중을 압도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그녀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 흘러 넘쳤고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연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민준을 한번 쓱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경멸조차 담겨있지 않은 그저 쓰레기를 바라보는 듯한 무심함만이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비참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고 검사의 신문이 시작되자 수연은 증언대에 서서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민준의 범죄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여 울거나 흥분하는 대신 철저하게 팩트와 증거 위주로 진술했는데 이는 민준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피고인은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기망하였으며 회사의 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습니다. 여기 제출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재산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내연녀와 모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민준과 최민아가 나눴던 저급하고 탐욕스러운 대화 내용이 흘러나오자 방청석에서는 야유와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민준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처지라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민준의 변호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수연의 논리 정연한 답변에 번번이 막히며 오히려 민준의 죄만 더 부각시키는 꼴이 되었다. 증인은 피고인의 아내로서 남편을 돕지는 못할 망정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닙니까? 변호사의 억지 주장에 수연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다. 도우미요,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인가요? 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그리고 피해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가 판 무덤에 들어간 겁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방청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재판장조차 인상 깊은 듯 그녀를 주시했다. 민주는 변호사를 노려보며 멍청한 놈이라고 속으로 욕을 퍼부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었다. 검사는 최종 구형에 앞서 민준이 조철승 의원에게 보내려던 쪽지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정치권에 청탁을 시도하는 등 사법 질서를 유린하려 했습니다.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법정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검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한 목소리로 구형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박민준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억 원을 구형합니다. 20년이라는 숫자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민준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고 그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재판이 휴정되고 민준이 구치감으로 끌려가기 전 수연은 잠시 그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민준은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하면서도 수연을 향해 악을 쓰며 소리쳤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나 여기서 20년 썩으면 다 늙어서 죽어. 우리 정을 생각해서라도 탄원서 한 장만 써줘. 제발. 그의 비굴한 절규는 처절했지만 수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하지만 민준의 귀에는 천둥처럼 또렷하게 들리도록 말했다. 당신이 내 5년을 지옥으로 만들었을 때 당신은 내 정을 생각했었나? 당신이 받을 20년은 죗값이 아니라 당신이 버린 양심의 무게야. 그 안에서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해. 수연은 법정을 빠져나왔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소감을 물었지만 그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라는 짧은 멘트만을 남기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김 전무가 건네준 태블릿에는 대성건설의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는 뉴스가 떠 있었다. 시장은 박민준이라는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고 오로라 인베스트먼트가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환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연은 그 그래프를 보며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만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그리고 그 회사에 딸린 수천 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지켜낸 것이었다. 한편 다시 독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조철승 의원의 구속 소식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이제 그를 구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펜트하우스에서 누렸던 부와 권력, 화려했던 파티들이 모두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는 중얼거렸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내를, 사람을 도구로만 보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배신한 그 순간부터 그의 파멸은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차가운 독방 바닥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독과 공포를 마주하며 짐승처럼 오열했다. 하지만 수연의 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 전무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최민아에 대한 민사소송과 은닉재산 환수 조치였다. 단돈 1원까지 다 찾아내세요. 그들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챙긴 돈으로 호의호식하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수연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대성건설의 새로운 조감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펜을 들어 그 위에 새로운 비전을 그려 넣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잔재를 깨끗이 씻어내고 그 위에 튼튼하고 정의로운 성을 쌓아 올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건설을 위한 철거 작업이었음을 증명해 보일 차례였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선고 기일 뿐이었다. 수연은 달력을 보며 선고 공판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쳤다. 그날은 박민준의 생일이기도 했는데 그녀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을 안겨줄 생각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들었다. 붉은 노을이 도시를 감싸한 듯 그녀의 마음속에도 오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 이수연.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잔을 비웠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아침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르렀고 햇살은 잔인하리만큼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은 박민준이 세상에 태어난 날, 즉 그의 생일이었지만 법정으로 향하는 호송버스 안에서 그는 축하 대신 재소자들의 거친 욕설과 고함 소리만을 들어야 했다.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작년 생일에 수연이 차려주었던 소박하지만 정갈했던 미역국과 케이크를 떠올렸다. 그때는 그 따뜻한 밥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고 오히려 촌스럽다며 타박하고 나가서 내연녀와 화려한 파티를 즐겼었는데 이제 와서야 그 기억이 사무치게 그리워 가슴을 후벼 팠다. 법정에 들어선 그의 모습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늙고 초라해져 있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어 마치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장내의 엄숙한 침묵이 감돌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수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피고인석에 민준을 응시했다. 재판장은 두꺼운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는데 그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내용은 민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베어내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피고인 박민준은 대성건설의 대표로서 투명한 경영을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횡령과 배임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를 기망하여 재산을 탈취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법망을 피하려 하는 등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 한 점이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판결문의 낭독이 이어질수록 민준의 고개는 점점 더 바닥으로 떨어졌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마침내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기 위해 잠시 뜸을 들이자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민준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귀를 때리는 듯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민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며 추징금 600억 원을 명령한다. 쾅, 쾅, 쾅. 판사봉이 3번 내리치며 내는 둔탁한 소리는 민준의 인생에 종말을 구하는 장송곡과 같았다.
민주는 22년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향해 헛손질을 했다. 그의 입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이 새어나왔고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법정 경위들이 민준을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가려 하자 그는 발버둥치며 방청석에 앉아있는 수연을 향해 절규했다. 수연아, 이건 아니잖아. 22년이라니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말 좀 해봐.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법정을 울렸지만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그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생일 축하해, 민준 씨. 그곳이 당신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집이야. 민준이 완전히 사라지고 문이 닫히자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긴 싸움을 끝낸 전사의 홀가분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법원을 나서며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했고 이제야 진정으로 숨을 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남부 교도소의 작업장에서는 죄수들이 낡은 가구를 수리하는 노역에 한창이었다. 그들 틈에 섞여 대패질을 하고 있는 박민준의 손은 거칠게 트고 상처투성이었으며 예전의 귀공자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텃세가 심한 감방 동료들에게 매일같이 구타와 괴롭힘을 당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밤이면 추위와 배고픔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톱밥이 날리는 작업장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았다. 따뜻한 침대, 향기로운 커피, 직원들의 인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묵묵히 기다려주던 아내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거였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모인 죄수들은 뉴스 채널이 틀어져 있는 TV 화면을 힐끔거리며 밥을 먹고 있었다. 민주는 콩나물국에 말아 넣은 밥을 억지로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가 화면에 나온 인물을 보고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뉴스 속에는 오로라 건설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한 옛 대성건설의 비전 선포식 장면이 나오고 있었고 단상 중앙에는 이수연 회장이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세련된 흰색 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여신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과거의 부패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로라 건설은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이 될 것입니다. 화면 속의 수연은 민준이 알던 사람이 아니면서도 동시에 그가 가장 잘 알았어야 했던 사람이었다. 감방 동료들이 낄낄거리며 민준을 조롱했다. 야, 108번, 저 여자 내전 마누라라며 넌 여기서 똥국이나 먹고 있는데 저 여자는 아주 날라다니네. 꼴 좋다. 의구 등신아. 민준은 그들의 비웃음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고 참을 수 없는 비참함에 눈물을 뚝뚝 흘렸다. 밥그릇 위로 떨어지는 눈물은 짜디짰고 그는 자신이 버린 복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놈이었는지를 절감하며 오열하였다. 화면 속 수연의 환한 미소와 구치소 식당의 칙칙한 풍경이 대비되며 그의 몰락은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왔다. 한편 비전 선포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수연은 집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는데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왕국이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후원하는 아동복지재단 아이들이 보낸 감사의 편지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올해의 경영인상, 트로피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건강한 나무를 심었으며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민준과의 결혼 생활이 자신에게 남긴 상처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훈장처럼 여기며 앞으로 나아갈 동력으로 삼았다. 김 전무가 노크를 하고 들어와 결제 서류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교도소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준 수감자가 영치금이라도 좀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수연은 서류에 서명을 하던 펜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거절하세요. 그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뉘우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연락도 저에게 보고하지 마세요. 그는 제 인생에서 이미 삭제된 사람입니다. 김 전무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나갔고 수연은 서명을 마친 서류를 덮으며 마지막 미련조차 털어내버렸다. 퇴근 시간이 되자 수연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강변북로를 달렸는데 붉게 물든 노을이 한강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차창을 열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흥얼거렸다. 조수석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준비해야 할 남편의 저녁 식사거리 대신 그녀가 읽고 싶었던 책과 좋아하는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오늘 저녁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길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가 선택한 삶은 화려한 파티나 사교 모임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평온한 일상이었다. 집에 도착한 수연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약지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는데 결혼 반지가 있던 자리는 이미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굳은 살이 박인 펜을 쥐는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다. 고생했어, 이수연. 그리고 환영해, 나의 새로운 인생.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고 그것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 쟁취한 승자의 독백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간에 기대어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어딘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을 박민준과 탐욕의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제 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그녀는 몸소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마쳤고 이제는 건설자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었다. 밤하늘을 가르는 비행기의 불빛을 따라 그녀의 시선도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향해 뻗어나갔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었다. 이수연이라는 별은 고난과 배신이라는 어둠을 뚫고 나와 이제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잔에 남은 와인을 비우고 뒤를 돌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거실은 평온했고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안락한 휴식과 희망찬 내일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